아이고 봅시다. 어? 자, 얘네들이 이제 수소 원자고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이제 수소 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끼리 반응이 수소 분자가 될 때 그때 이렇게 그 엔탈피 변화가 일이 나타나요. 그럼 엔탈피 변화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건 그럼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거 발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수가 되면서 이제 발열. 그래서 얘를 이제 그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를 그리면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0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거리 자, 여기 이제 위치 에너지 그래프라고 하면 짜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때 그 수소 분자가 만들어진 위치가 바로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가 형성된다. 그럼 분자가 형성될 때 뭐 모델링을 약간 그리면 짜잔 이럴 때 이때 요 슈슈하고 요 슈슈 요 사이 거리가 대략 0.75 옹스트롬 거기를 지금 여기 0.75 옹스트롬 지키고 있겠지? 일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33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 마이너스 433을 여기서 어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의 에너지가 바로 요 주어져 있는 반응의 그 반응열이 되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런 위치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요런 위치는 자, 원자하고 원자 사이 거리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뜻하는 거고 자, 요런 위치는 접선의 길기가 이렇게 양수가 되면서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인력이 우세하고 요런 위치는 인력하고 청력을 생각했을 때 청력이 더 우세한 영역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퀴즈
quiz. H2의 H2의 본드 에너지는 얼마예요? 430. 자, H2의 본드 에너지는 바로 433 kJ/몰이 되겠죠? 여러분 결합 에너지 정의 기억나요? 결합 에너지 정의. 결합 에너지 정의는 어떤 그 뭐냐면은 해리 방식을 가져야 돼요. 정기체 어. 1몰에다가 어. 5가 돼가지고 끊을 때 그렇죠, 에너지. 그렇죠. 요, 선생님 대단한데요? 뭐라고요? 진영이가 계속 뒤에서 저를 때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때렸어요. 진영이가 때려놓고 실수 이래요. 그래요? 네.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좀 좋아하는 사람 때리는 거야. 그것도 그 수술하고 온 사람을. 그러니까 진수술하고 그 사람을. 맞아. 자, 이때 433인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게 이거. 뭐냐면은 결합 분해 방식. 이걸 좀 알아둡시다. 자, 첫 번째는 그 어떤 방식이 하나가 있냐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생각났다. 그래. 첫 번째는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이제 하는 방식이 있어요. 호몰리틱 클리비지. 우리말로 이제 크게 뭐 주로 번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동등 분해. 여기 이제 클리비지란 얘기는 이제 쪼개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팍 쪼개져 있을 때를 이제 클리비지라고 부릅니다. 글쎄요, 뭐 이게 뭐 한번 이 클리비지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약간 뭐 성적인 코드가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여성의 앞에서 봤을 때 이게 가슴 앞에 여기가 살짝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클리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클리비지라고 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 이렇게 창에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에 아니 세상에 대놓고 그런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이런 흉악한 네이버 놈들, 이게 모두가 다 보는 사진에 이런 흉악한 사진을 올려놓다냐고 클릭을 했죠. 이런 했다고. 예? 그래요? 뭐 굳이 그런 걸.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야 뭐였냐면요. 어떤 집에 애기 엄마가 누구? 애기 엄마가 자기 집에 애기 한 100일 정도 된 진짜 갓난쟁이 애기 뽕똥한 엉덩이 있죠, 엉덩이에다가 자기 언더웨어를 살짝 얹혀가지고 사진을 그 딱 부분만 딱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클릭 딱 하니까는 헤헤 우리 집 애기예요 하면서 이제 사진이 이제 점 확대되니까는 그러니까 그 집에 100일짜리 애기가 뚱 해가지고 이러고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집 엄마의 이제 속옷이 위에 살짝 엉덩이에 걸쳐 있는 그런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낚였다 해가지고는 바로 김선아한테 보여주고 우리도 해봤죠. 바로 김선아한테 보여주고 그때 이제 가연이가 여러분들이랑 동갑인데 가연이가 이제 뭐냐면은 가연이가 그때 그 아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인이한테 해봤죠. 그거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그 여러분 애기 엉덩이 진짜 실제로 보면요, 진짜 그거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애기 엉덩이 보죠. 좀 뭐라고 이거 뭐라고 해야 애기 엉덩이 보면 진짜 뭐라고 하지? 그 오만 걱정이 사라지고 이렇게 막 그 행복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아기 때 그 아기의 그거 진짜 그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다 크고 나면 다 뭐 즐겁 길 찾아가겠지만 그 아기 때 그거를 그게 부모 머릿속에 탁 박히는 것 같아요. 딱 박혀서 나중에 커서 아무리 미운 짓 해도 그 생각이 이제 그게 정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요? 이게 됐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도 우리 집 딸들은 되게 순한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집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틋하다는 감정이 다들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갑자기 클리비지. 그래서 이제 이 클리비지 중에 호몰리틱하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이거예요. 바로 자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때 얘는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의 여야함을 요걸 또 이제 또 그냥하시고요. 그러면 공유결합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는데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두 전자가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요렇게 이렇게 되는 분해를 요걸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호몰리틱 클리비지가 된 후 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무한정 멀리 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해를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고 이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다른 말로 이걸 결합 해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합 해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결합 해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본딩 해리요. 좋습니다. 결합 해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본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호몰리틱 클리비지가 저게 바로 결합 해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게 결합 해리다. 그래서 호몰리틱 클리비지는 그게 곧 결합 해리 에너지다. 결합 해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 그게 바로 이제 BE 요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된다? 433 kJ/몰이고 저기에 있는 데이터로는 앞서 구한 엔탈피의 반대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폭, 요 깊이를 이걸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 해리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바로 well depth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depth, well이 뭐죠? well? 네, 이렇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움푹 들어간 우물 같죠? 그래서 이제 우물의 깊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호몰리틱 클리비지가 있으면 모두 어떤 클리비지도 있겠어요? 그걸 뭐라고? 호모 반대로가 헤테로. 그렇지. 오, 정답. 바로 헤테롤리틱 클리비지. 요거. 그래서 호몰리틱 클리비지, 헤테롤리틱 클리비지 결합 해리 방식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뭐 크게 막 번역이 있지는 않은데 V인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비동등 분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비동등 분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쉽게. 여기 쓸까 여기? 자, 그럼 그 비동등 분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역시나 기체 상태인 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 기체 상태라고 해놓고 요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전자 있죠. 이게 한쪽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동을 해서 요런 기체 상태와 요런 기체 상태 요렇게 두 개로 쪼개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는 형식 전화가 1 플러스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 이온가가 1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걸 비동등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몰리틱 클리비지하고 헤테로리틱 클리비지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서 호몰리틱 클리비지는 본드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헤테로리틱 클리비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해요. 이온화요. 아시겠죠? 이온화. 그래서 이렇게 결합으로부터 이온이 만들어진 반응이 헤테로리틱 클리비지인데 이때 헤테로리틱 클리비지에서의 요 에너지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결합 해제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저기 저 누구냐? 저 쭈앙. 그래 쭈앙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다시피 이 결합 해리 그러니까 이 반응의 그 에너지 차이는 여기 있는 결합 해리 에너지보다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네요. 큰 게 맞아요? 맞아요? 커요? 아니면 작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이온화 에너지랑 전자 시간을 비교해야 돼. 클 것 같아요. 더 커요? 더 커요? 지금 저기 누구냐면 저 베인이 되게 멋진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에너지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몇 건 됐고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아이고 1, 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1 연력학적 분석 클리오브진 쳐봤으면서 저거 왜안 쳐봐? 응? 뭘요? 응? 왜? 진혁이요. 준영이 왜요? 진혁이가 계속 뒤에서 크락 장난 이런데 뭐라고 봤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 자, 하여튼 봅시다. 짜잔. 자, Y축이 에너지 축이라 할 때, 짜잔. 여기 이제 반응 경로. 자,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소가 분자 상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반응물일 거고요. 반응물일 거고 이 상태에서 자, 짜잔 하고 이렇게 BE 이게 가해지게 되면 얘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결합 전자가 요렇게 짜잔 이렇게 쪼개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으냐면 바로 봐 짜잔 해가지고는 얘를 이런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려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 차이 이게 뭐냐는 거죠.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하나의 전자가 일이 이동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한 요 행위를 뭐라 할 수 있냐면 요 행위는 이온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행위는 전자 친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 하나가 이동한 것밖에 없지만 이온화 과정과 전자 친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둘의 에너지 차이는 어찌 표현할 수 있다? 뽀로뽀로뽀로뽀 아이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더하기 안 돼. 이유는 방출되는 에너지라서 안 돼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앞에 더하기를 써주는 게 바로 뭐다? 얘가 흡열이 됐다는 뜻이고 전자 친화도는 이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게 발열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자 친화도는 보통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발열일 때 플러스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흡열일 때 플러스고 전자 친화도는 발열일 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온화 에너지 빼기 전자 친화도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를 델타 E라고 하면 요 반응열은 요거하고 다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수리적으로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겠죠? 이런 관계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하고 얘는 부호를 넣어라. 그럼 어디가 더 크다? 부호를 넣으면 어디가 더 크다? 부호를 넣으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럼 결국 뭐냐면 코몰리티 클리비지의 에너지하고 헤테로리티 클리비의 에너지 사이에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호몰리티 클리비지에다가 해당 특별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고려해야 헤테로리티 클리비지의 에너지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했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어떤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냐면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바로 짜자자잔. 짜잔. 왜? 내가 그림도 어떻게 그렸어요? 그림도. 여기도 크게 그렸죠? 여기도 크게 그렸죠? 왜일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알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자친한테 홍수라서. 뭡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홍수고. 양수고. 뭡니까? 예외가 없어요? 응? 예외가 아예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의 결과 네.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몇 개밖에 없죠, 사실. 128. 뭐 110여 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1억 1000만 개 정도면 이건 다 하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알겠어요? 꼴랑 11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다? 전수조사가 가능해요. 전수조사가 가능하는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뻐러뻐러뻐러 이렇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최소값, 전자친화도의 최대값 어떻게 된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화 에너지와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친화도를 비교하면 전자친화도가 아무리 커봐야 이온화 에너지를 어떠한 경우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자친화도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더 커요. 알겠죠? 그 원소 중에서 네. 110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네. 그래 사실 이 미니멈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누굴까요? 118번.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게 원자 번호가 심각하게 큰 애는요 화학적인 실험 데이터를 얻기가 92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하지 않아서. 없어요. 금방 없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반감기가 너무 짧거나 방사성 원소여서 화학적인 성격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플로린.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최소인 게 누구다? 우라늄. 버러버러버러봐. 배웠잖아요. 배웠다고요? 힌트. 수소. 헬륨. 주기율표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수록 작아져. 이온화 에너지.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리고 요리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작아져요. 요리 갈수록 작아져요. 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럼 어디냐고요? 바로 일쪽의 세슘입니다. 프란슘은 방사성 원소여서 실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알겠죠? 프란슘이 사실은 예상으로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잘 것 같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여서 화학 실험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걔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피폭 당하라고요? 네가 하자. 알겠죠? 그래서 그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은 세슘입니다. 그러면 전자친화도가 제일 큰 건 누굴까요? 플로린. 아니에요. 염소. 전자친화도가 제일 큰 건 누굴까요? 염소 되겠습니다. 이건 뭐야? 염소 되겠습니다. 이거 했잖아. 어쨌든. 네. 폰 많이 올라. 그렇죠. 알겠죠? 요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요런 수리적 관계를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해볼 거냐면 한 장 넘겨서리 50페이지 50페이지 봅시다. 혹시 엄사랑? 엄사랑? 다 있어요? 아니요. 소인 있어요? 저 있어요. 있어요. 원래 평소에 조정 찍는 거임? 집에 갔을 때 방학 때 이럴 때뭐 50페이지. 이거 봐 처음. 나 하루 종일 룰만 하고 있었는데 애들 여덟 시간 수학생 디펜 먹어보고 있으니까 학원 더 찜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안 키고 있는데. 그건 좀 힘든 다이한다 이거 뭐예요? 뚜루뚜루 50페이지. 뭐라고요? 엄사랑. 그래요? 저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자, 우리 예춘이. 자, 봅시다. 50페이지 3.3. 누구요? 진짜로요?
근데 저것도 안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지금 보라고 해요, 빨리. 예. 보러 가세요. 지금 동시에 안 해본다고? 라이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라고 하세요. 그래 어쩐지 현승이가 없네. 계속 와야 되는데. 선생님 보고. 1시 반에 온다고? 1시 반부터인 줄 알았다는데. 그래서 안 올 건가 봐. 1시 반에 끝나는 지금 라이브로 보라고 하세요. 아유 참 현승이. 아니 하루 시간 모르고 살고 있어. 자, 또 예전에 그래. 자, 이 이름이 뭔데? 여기 있는 들 누구니까 잘 모르겠어. 서울대 이거 전진해.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 자, 우선 이온 결합에 대해서는 첫 번째 1 뭐를 해볼까요? 자, 이온 결합을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뭐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개념화. 자,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온 결합 물질 하면 뭐 항상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NaCl이 있잖아요. 그죠? NaCl 있죠, 그죠? NaCl. 자, 그러면 이제 Na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요? 11번이고 염소는 17번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우리는 NA가 1 플러스다. 그리고 염소가 1 마이너스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Na 플러스는 원자 번호가 11이니까 원자 핵의 전하가 11 플러스겠죠. 맞아요? 11 플러스 맞습니까? 그리고 1 플러스 전하를 띄면 요 주변에는 얘 이제 전자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겠어요? 전자가 10개가 있겠죠? 1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여기에서 17 플러스 고에 전자가 18개가 되겠죠? 맞나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요래 뭐가 나타날 거다? 인력이 나타날 거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래 청력도 나타날 거다. 맞아요? 자, 저까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저기서 나타나는 인력과 청력의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저기서 나타나는 인력과 청력의 총 경우의 수.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기서 나타나는 인력과 청력의 총 경우의 수. 벌어봐. 한 400개, 500개 사이 되거든요. 저기서 인력하고 청력의 경우의 수가 총 450개 정도 될 거예요. 450몇 개 정도 될 거예요. 억수로 많다는 거 알겠어요? 억수로 많다는 거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녀석은 자, 첫 번째 1 총 입자가 몇 개냐면 여기 존재하는 입자가 총 몇 개예요? 총 30개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30 콤비네이션 2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왜냐하면 전자가 28개, 핵이 2개니까 핵은 그냥 또 하나 입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핵 2개에 전자 30개, 전자 28개니까 총 30개 입자 사이고 30개 입자 중에 2개를 짝을 짓는 경우의 수가 그게 바로 총 상호작용의 경우의 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하여튼 very large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직접 수리적으로 완벽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실제로는 입자가 몇 개가 있다? 총 30개가 있는 시스템이지만은 얘를 어떻게 된다? 근사적으로 두 입자 시스템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 두 입자 시스템을 이제 물리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wo body problem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이체 문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two body problem.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렇게 가정을 해요. 짜잔, 뚜시 1 플러스 1 마이너스. 보이십니까? 그냥 저렇게 표현해요. 이걸 각각 우리가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이에요. 알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실제 존재하는 건 뭐만 존재할 뿐? 핵하고 전자들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핵하고 전자들만 있는 건데 그걸 요렇게 경계를 져가지고 요까지는 음이온, 요까지는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지구 위에 국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국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고대 사회 있잖아요. 고대 사회. 청동기 시대 때 부족 있고 막 추장님 있고 그때의 정치 제도와 지금의 정치 제도 중 막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잖아요. 정치 제도 중 어디가 더 발전된 형태일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디가 더 발전된 형태일까요? 지금이라고 근데 믿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풍요한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지금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물질 문명 말고요. 물질 문명 말고 정치 제도. 똑같은 거 아니지? 근데 옛날에 만약 민주주의 있었으면 제대로 흘러갔을까? 뭐 아테네 민주주의 이런 거 있다. 그 광장에 싹 다 모여가지고 네. 근데 얼마나 그때는 사람이 더 없잖아. 지금 뭐 컴퓨터도 왔는데 그 물질 문명이고 그게. 자,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면 무조건 좋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현재 대통령이 뽑히셨잖아요. 큰일이네요. 아니 뭐 그냥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꼭 지금의 대통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나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누구나 나쁘다거나 생각하는 그건 아니죠. 어떤 대통령이 뽑혀도 누군 좋다고 생각하고 누군 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는 좋게 작용한 거고요.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싫다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좋냐고요. 그렇지만 않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냐고요. 민주주의적 결과로 우리는 IMF도 맞았고요. 민주주의적 실행 결과로 6.25도 맞은 거예요.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래도 6.25 전쟁은 일어나죠. 그럼 민주주의로 이승만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뽑았어도 IMF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럼 과연 과거의 정치제도가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청동기 시대 막 이럴 때 그때 정치제도가 과연 지금의 정치보다 더 발전됐을 거냐 후퇴했을 거냐 라고 우리는 보통 요즘이 더 선진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정치 사회에서는요 국경이 있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국경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약속. 바로 그 근처에서 발견되는 유물 등등등이에요. 유물 등이 발견되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짐작을 하는 거지. 요즘처럼 GPS로 국경을 착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가 어떻게 구분됐었냐면 이렇게 구분됐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뭐 소출이 나면 그 소출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왜 낼까요? 국가가 자신에게 이제 해준 게 있으니까는. 정답. 바로 뭐냐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내가 국가를 고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금 이 말 알겠어요? 내가 국가를 고용했다. 저는 근데 국가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사회계약서를.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은 나를 고용했죠. 뭐를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충성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교육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교체할 수 있죠. 맞아요? 국가를 왜 우리가 만들어요? 자신의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서비스? 보호. 가장 첫 번째가 치안. 그 다음에 인프라. 왜냐면 국가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가 인프라를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고, 인프라는 거 알죠? 길 깔고 이런 거. 길이 있으면 편한데 내 돈으로 하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국가를 고용하는 거예요. 국가를 고용해서 길 좀 깔아주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전쟁 나면 그 좀 막아주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도둑 잡아주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필요에 맞게 국가를 고용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예. 우리는 국가에서 당연히 태어났고 그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있어요. 둘인 저스트 상품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해요? 아이패드요. 자, 내가 애플바라서 무조건 애플을 사요? 내가 삼성 신봉자라서 무조건 삼성을 사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고르는 거지. 나는 무조건 애플바야. 나는 무조건 삼성 신봉자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났어요. 이걸로 내가 뭐를 고용해야 되겠어요? 국가를 고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국가를 고용해야 되겠어요? 좋은 국가. 내 입장에서 가장 최적인 국가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쪽 성주가 세금도 적게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변의 인프라를 더 싼 값으로 활용하게 해준다. 저쪽은 그 뭐냐면은 인프라를 활용하는 비용이 많다. 그런데 저쪽은 군사력이 강하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인프라를 내는 비용은 싸지만
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있는 정부와 좀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지만 저기를 선택하면 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덜하다 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정부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정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부에 내가 세금을 내면 거기까지가 저 나라의 경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어느 한 정부에 내면 다른 정부는 얘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국경이 정해지면 국경이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국경이 정해질 필요가 없고 각 정부는 뭐 하게 되죠? 각 정부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게 돼요. 그러면 정부가 경쟁할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은 불편해지겠어요, 편해지겠어요? 점점 편해지죠. 그럼 여러분 역으로 국경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국경이 생기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예요, 정치인을 위해서예요? 정치인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로 치장된 현대 정치제도가 고대 사회에 비해서 발전된 정치제도인가요? 당이 있잖아요. 당 또한 국경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죠. 그럼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탈세를 해도 되나요? 그 탈세를 했을 경우 불법이죠. 탈세를 했을 경우 불법이죠. 불법. 그럼 탈세를 했을 경우 누가 불편해져요? 정부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정부가 그걸 탈세로 범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국가로부터 인프라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허울 아래 이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거죠. 이 정치 제도와 국경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온이 실제하는 물질인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온은 실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인간이 머릿속으로 그린 선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이온에다가 뭐를 부여할까요? 뭐를 부여할까요? 뭐를 부여하냐면 바로 이 둘 사이에 청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두 가지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오직 뭐 두 가지뿐으로 또한 가정을 해줍니다. 원래 나타나는 총 상호작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요? 400개가 넘거든요. 400개 상호작용을 두 가지 상호작용만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는 게 바로 이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실존하는 거다, 그냥 생각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온이 실존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찾아내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물리적 상황에서만 이온이 실존하죠? 어떤 이온 상태에서만 이온이 실제하죠? 방금 누가 수용액이라고 했지만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공존하기 때문에. 진짜 독립적인 양이온, 독립적인 음이온을 볼 수 있는 곳. 별 같은 겁니다. 별. 무슨 말 알겠죠? 별. 그러니까 평균 온도 8000켈빈 이상인 곳에서는 진짜 독립적인 이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태양처럼 뜨거운 상황을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나요? 태양만큼 뜨거운 걸 인간의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나요? 네.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태양을 만드는 것 같은데. 핵.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뭐라고 합니까? 핵융합. 그걸 플라즈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플라즈마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플라즈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N극, S극, 쩝쩝, N극, S극 자석을 겁니다. 여기에 힐륨 기체를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빛에너지 같은 걸 쪼여서 살짝 전자가 방출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상태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N극과 S극에 교류를 걸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극하고 S극이 계속 바뀝니다. 한 번은 N극이다가 한 번은 S극이다가 자꾸 교류 전원을 걸어서 자기장의 방향을 자꾸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가려다가 말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도 뜨거워져요. 그걸 전문 용어로? 발열. 물리 시간에 배우는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즉 이런 힐륨 원자가 하나만 돋겠어요? 여러 개가 있겠어요? 여러 개가 지들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생깁니다. 즉 교류 전원을 걸어서 마찰을 시켜서 온도를 올립니다. 그럼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000켈빈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영역에서 엄청나게 고온을 낼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활용하는데 그때 뭐 ICP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뭐 인덕티브 커플드 플라즈마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식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실제로 이온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2 여기 줄게요. 준다 2 이온 결합의 형성. 이온 결합의 형성. 자, 이 이온 결합의 형성 모델에서 첫 번째 반응식을 예로 들어 보면 요렇게 반응식을 예로 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포타슘 포타슘 그리고 플러린 각각이 조금 크게 쓸까? 짜잔 짜잔 기체 상태 원자 포타슘과 플로리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얘네가 짜잔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의 의미가 뭐냐면 포타슘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한 개고요. 플로린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한 다음에 8 이 돼서 플로린이 마이너스 그 덕에 포타슘은 1 플러스가 된 상태로
화학 결합을 이루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플로린과 포타슘 사이에 이온 결합이 나타났는데 이 이온 결합으로 나타낸 이 물질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아이오닉 페어라고 불러요. 아이오닉 페어. 우리말 번역은 이온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아이오닉 페어는 보통의 이온 결합 결정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고체가 아니에요. 기체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체 상태.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온 결합 화합물은 보통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그러면 고체 상태라고 하면 그 안에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몇 개씩 있겠어요? 고체 상태라고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거의 무한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모여서 진짜 이렇게 하나의 입자로 된 상태를 아이오닉 페어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 아이오닉 페어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미케니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미케니즘에 대해 첫 번째 상태 1. 자, 첫 번째 상태는 이겁니다. 저기에 있는 포타슘이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했죠? 하나라고 했죠. 그 상태로 짜잔. 그 다음 플로린이 최외곽 전자가 7개라고 했는데 그 상태로 짜잔 하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상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오이샤.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봐. 두 번째 상태 2. 상태 2는 제가 요렇게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플러린은 요렇게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 채로 무한정 떨어져 있는 것. 요걸 상태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이온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요 플로린 쪽으로 콕 박히는 전자 친화의 상황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상태 1이 상태 2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아까 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에서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를 빼준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때 편의상 여기에 무한대라고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무한대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여기 무한대, 여기 무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입자 사이 거리가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태 1에서 상태 2가 됐을 때 에너지 차이를 저리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포타슘의 전자 친화도는 얼마죠?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한데 419예요.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는 얼마죠? 328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계산하면 얼마다? 계산하면 91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91만큼 짜자자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태 1에서 상태 2가 될 때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91만큼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상태 3. 상태 3은 바로 짜잔. 짜잔. 아이고, 다시. 짜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온쌍이 만들어진 거죠. 이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 대략 2.17 옹스트롬 정도가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얘를 R1라 하고 결합거리라고 하지요. 됐나요?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하나 계산해 보려고 하냐면 요놈에 대해 아이고 다시 여기 자, 뭘 또 하나 계산해 볼 거냐면 빠르바르바르바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이게 뭐죠? 바로 쿨롱 에너지. 왜 쿨롱 에너지를 계산할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가장 유명한 상호작용이 쿨롱 상호작용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놈, 바로 요 3번에서의 쿨롱 상호작용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바로 요렇게. 자, 우선 2번에서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자, 이 녀석의 전자 전하량이 이 녀석의 이온 전하량이 얼마예요? 바로 E 플러스 요 녀석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E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예요? 무한대죠? 맞나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0이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3번에서도 쿨롱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4 파이 입실론 제로 값이 뭐죠? 진공의 유전율이죠. 진공의 유전율이고 필요하면 뭐 숫자로 줄 거니까 하여튼 대략 값이 어느 정도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제곱 줄 역수 미터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얘는 E 플러스고 E 마이너스죠. 그럼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바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곱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했죠? 둘 사이의 거리는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편의상 킬로줄로 표현을 하기. 지금 몇 시에요? 그럼
요거만 있었다 할게요.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10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킬로를 곱해주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가 잘 봐요. 쿨롱 약분되고 미터 약분되고 그래서 어떤 단위만 남겠어요? 킬로 줄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산기 상에서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실제로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옥스톱이 많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사실은 뭘 또 곱해줘야 돼요. 뭘 곱해줘야죠? 그 다음 뭘 곱해야 돼요? 우선 이거 마이너스 나온 건 알겠어요? 이거 왜 마이너스예요? 바로 이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뭐 하나를 더 곱해야 돼요. 뭘 곱해야 될까요? 뭘 곱해야 될까요? 힌트. 단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줄 있잖아요. 킬로줄. 이거 곱하면 킬로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의 모든 계산은 숫자보다 단위가 중요하다. 뭐라고?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야 됩니다.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 값이 얼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단위가 몰의 역수. 이게 아보가드로 수죠. 아니? 아보가드로 수죠. 그래야 단위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단위를 킬로줄 퍼 몰로 해줘야 될까요? 바로 앞에 데이터들이 다 킬로줄 퍼 몰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랑 비교를 해주려면 단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기본적인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친화도의 에너지 스케일이 킬로줄 퍼 몰이니까 이것도 킬로줄 퍼 몰로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과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건 많이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 경우 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640 킬로줄 퍼 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91, 0, 마이너스 640의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상에서 어찌 설명되는지부터 한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우리는 중간에 전화가 다 몰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가정했던 그 이온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아까 왜 이렇게 선 그려가지고 이온으로 가정했다고 했죠?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투바디 프로블렘.